자, 이제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많이 나눠봤으니까 네.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화 보시면서 사실 요즘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이 한국에서 많이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떠오른 영화 혹시 있었습니까? 떠오른 영화보다요. 네. 사실 저는 떠오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떠올랐습니다. 네. 오, 이게 그 희대 사기꾼 조이팔. 네.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 맞죠? 그렇게 왜냐면 보이죠. 조희팔이고 네. 극중 이름도 진현필이라 네. 그 자음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한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지읒, 조희팔, 티읒, 진현필. 티읒이네요. 네.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재밌게 보는데 그 2015년 10월 10일에 또 조이팔 사건을 다룬 네, 지금 날짜까지? 네. 알람 맞춰놓고 보는 프로그램이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요. 네네. 저는 그 자음까지 똑같았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야,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영화는 저는 이제 영화밖에 모르니까. 네. 영화 얘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못 봤습니다. 영화밖에 모르는 바보. 이 바보 진짜. 네, 어쨌건 영화 생각나는 건 많은 분들이 베테랑 내부자들 이런 영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어떤 영화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오락 영화의 쾌감, 또 하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사회를 망친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처벌받는 거를 보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영화에서 보면서 대리 만족할 수 있는 통쾌함, 이런 것이 이제 베테랑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던데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대한 그런 스캔들 속에 사실 이것이 단순히 경제사범만이 아니라 뭐 정, 관, 언 이런 거와 유착이 돼서 이루어지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그런 악이다, 구조적인 악이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측면에서는 내부자들 떠오르시는 네.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사실은 이 영화들이 아니고요. 저는 최동훈 감독 영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도둑들 하시는 그 도둑들, 뭐 범죄의 재구성, 뭐 타짜 이런 영화들인데요. 최동훈 감독이 이제 범죄 영화 장르에서 오락적인 어떤 순수한 쾌감을 끌어내는 걸로는 한국에서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동훈 감독이 범죄 영화를 만들 때 작법들의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의 상당수가 이 영화에도 비슷한 부분이 보여서 떠올랐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등장인물이 한 명이 아닙니다. 중요 캐릭터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인물들을 셔플하는 방식으로 아주 저글링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면이 일단 같고, 그 다음에 극 중에서 범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은어를 아주 독특한 말로 사용하죠. 최동훈 감독 영화에는 뭐 몽타주가 좋네, 뭐 배우가 몇 명 필요해,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민방위 훈련, 세탁기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은어를 범죄 현장에서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대사가 많다 보니까 대사 처리를 빨리 한다든지, 그 다음에 캐릭터에 일일이 탄력을 주는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그리고 악당들 사이에서는 내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악당들 안에서의 어떤 이합 집산, 이런 부분들도 영화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네요. 심지어는 음악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음악을 담당하는 분이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달파라님.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둑들을 보시면 영화가 전반부에서는 홍콩에서 벌어진 일인데 마지막에 부산에서 벌어진 일로 마무리를 하죠. 여기선 반대입니다. 네. 서울에서 벌어진 일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원용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건 상당 부분이 최동훈 감독의 범죄 영화의 특성과 닮아 있다. 정말 그러네요. 네. 저도 뭐 베테랑이랑 내부자들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최동훈 감독님 범죄 영화랑 닮은 점들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화의 작법은 최동훈 감독 영화랑 훨씬 더 닮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바로 대사 아니었습니까? 대사들이요? 네. 두 개의 절을 가지고 이걸 서로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굉장히 재밌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김우빈 씨가 일단 저놈이 어떤 놈이야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죠. 그 주인공인 강동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연하게 개새끼인 줄 알았더니 구체적으로 씹새끼네. 막연하게 개새끼인 줄 알았더니 구체적으로 씹새끼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근데 이 말이 우와, 되게 찰지나요? 찰지다. 왜 이러지? 처음으로 욕을 해봤는데. 네, 어쨌건 이런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막연하게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씹새끼다라는 말이. 휴대폰의 이름도 그렇지, 구체적인 네, 씹새끼라고 그렇게 써있죠. 적어놔요. 이 말이 일단 리듬이 너무 재밌는 데다가 말 자체가 너무 귀엽고 재밌다라는 재밌네요. 얘기고.
또 이래요. 이런 말도 있어요. 차갑게 생겨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네. 뭐 이런 말. 차갑게 생겨가지고 세상 따뜻하게 보시네. 이런 말도 재밌잖아요. 저는 또 그런 거 있었네요. 막판에 뭐 그렇게 쳐다보면 뭐가 확 달라져?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도 있죠. 네네네.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역시 선수네. 잘 감으니까 감겨드려야지. 뭐 이런 식의. 아. 그런 식으로 말을 약간 앞뒷말을 변주해서 이렇게 말을 붙이는 부분들에서 대사가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병헌 씨가 뭐 사기꾼이라고 막 누가 하니까 뭐 푼돈은 사기꾼이지. 근데 조단위가 넘어가면 그렇지. 그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렇죠.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게 조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는지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네. 사기꾼, 경제사범, 그다음에 조단위 때가 뭔지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 약간 뭐라 그럴까 이중첩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병헌 씨가 전곡을 찌르죠. 너 양면 테이프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맞아. 그거 재밌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사들이라서 아마 또 시나리오를 쓸 때 이런 쪽으로 굉장히 궁리를 많이 한 것 같고 실제로 잘 통했다. 초반에 교통사고 장면 그거 확인할 때 우리 그거 해보면 안 돼요? 뭐라 그러죠? 의심하는 거? 김한만일 지금 나 의심하는 거? 아니 확인하는 거. 상황극을 하자고요? 그거 상황극을? 네. 아니 의심하는 것만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게 대사도 그때 재밌어가지고. 네. 네. 응. 김엄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 아니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거. 이거. 야 이거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거 네, 네, 한번 네.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진경 씨가 아주 네, 시크하게. 아니, 확인하는 거. 네. 그리고 나서 그 장면 끝에 셋이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그거 뭐 내가 보면서도 내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민망하죠? 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은 재미는 있는데 좀 너무 많이 노렸다. 장면 자체가 너무 만드는 분들이 노렸다. 이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 저는 별 대사도 아닌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병헌이 그런 말을 하죠.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기꾼이잖아요. 돈이 다 좋은데 냄새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대사가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돈이 다 좋은데 돈 냄새 나쁘잖아요. 지폐 냄새. 그때도 묻고 뭐 이런 뭐. 그 대사가 어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느낌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주제를 막 아우르는 느낌도 그쵸, 그쵸? 왠지 들고 네, 네. 그러네요. 그렇죠. 또 이제 이 영화에서 좋았던 거는 서스펜스를 구사하는 몇몇 장면들. 예를 들어서 초반에 김우빈 씨가 경찰에 약점을 잡혀서 집행유예를 주겠다라는 걸로 거래를 하죠. 자기가 모셨던 회장을 가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만년필에 이렇게 도청할 수 있고 몰래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 만년필을 띄우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가 전화를 받다가 만년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년필 달라고 하는 그 장면, 손짓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카메라의 시점으로 찍었어요. 만년필로. 만년필 카메라 네. 시점으로. 그때 근데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장면의 그 연출이나 또는 그때의 그 이병헌 씨 연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재미있는 서스펜스를 줬다. 그리고 그 아주 초반에 또 그 악당들 3명이 모이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네. 김우빈 씨가 경찰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네. 경찰에 어떻게든 협조하기로 해서 왔는데 경찰서 안 갔다 온 척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교통사고 있었다. 그 장면도 좋았죠.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진경 씨가 근데 우리 바로? 김 엄마가 의심하고 딱 이제 전화를 교통조사계 쪽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전데요. 낮에 회사차가 접촉사고가 좀 났다고 그래서 교통계 아는 사람 있지? 뭐 3091이었나? 차 번호가 뭐 이런 거 차 조회해달라고 사고 있었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김우빈 씨 막 바들바들 하는데 그때도 서스펜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설정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영화를 그전 장면들 이렇게 잘 살렸다라는 것은 이 영화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고 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에 혼자 있는 줄 알고 혼자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혹시 장부 사진을 찍어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일이 맞아요. 벌어질 때 그럴 때 언제부터 계셨어요 할 때 그때도 굉장히 섬뜩하죠. 네. 그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잘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락 영화로서 액션 장면들도 약간 짚어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후반부에 워낙 큰 액션들이 있죠. 더군다나 필리핀 마닐라에서 네, 찍었잖아요. 네. 네. 장면들은 뭐 좋으셨습니까? 거의 후반에 모든 장면들은 공을 많이 들인 액션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 차 추격하고 막 그렇죠. 그것도 약간 그 톤도 그러니까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런 좁은 골목과 이런 데를 막 질주하는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카체이스가.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더워 보인다. 정말 습해 보인다. 그런 것들이 화면 밖으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와 진짜 힘들게 찍으셨겠다. 네. 대도시 찍는 게 어렵거든요. 통제하기도 일단 어렵고 허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대규모 액션을 촬영한 경우를 저는 본 레거시밖에 모르겠어요. 본 레거시 보면 후반부에 필리핀에서 펼쳐지는 그 액션 장면이 워낙 훌륭해요. 그 장면을 제외하고 본다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찍은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거 이후에 이게 처음이래요. 아, 예. 그래요? 예, 그거 네. 뭐 언론 기사에서 봤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 후반부에 굉장히 공들여서 찍었구나 네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취향 저격 무비 속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크게 지선 누나라고 크게 쓴 게 있어가지고 뭐예요? 이거부터 먼저. 지선 누나는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서영우님께서. 두 분이 막 제 마음속에서 각축전을 벌이는데요. 안경남과 진연필. 진연필. 네. 네. 근데 진연필 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씨가 맡았던 그 역할. 워낙 영화에서 비중이 크기도 하고 무게감이 확실히 있어요. 네. 아이. 사람 마음먹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어찌됐든 이병헌. 네. 참 얄밉게 연기 잘하죠. 아 정말 잘한다. 아 이제 막 잘한다. 그러고 막 네. 헐리우드 스타가 이제는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리암 니슨이 그 국내 영화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병헌 씨가 국내 영화 나오면은 아. 헐리우드 스타가 이제 국내 영화에 출연하는 그런 그 느낌도 정도예요? 들어요. 네. 당연한 얘기인데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이병헌 씨를 보는 것도 좋지만 한국 영화에서 이병헌 씨가 훨씬 더 보기 좋아요. 매력 있어요. 여기서도 매력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거 한번 어떨까요? 그래요? 요거 네. 싱글벙글님이요. 네. 요즘 신세계에서부터 내부자들 아수라까지 깡패 조폭 영화들이 너무 많이 개봉하는데 흥행만을 노리고 계속해서 비슷한 스타일로 찍어내서 불만인데요. 동진님은 이런 조폭 영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조폭 영화라고 하셨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폭 영화라기보다는 일단 범죄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때 조폭 영화 코미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 십수년 전에 너무 많아서 명절 때마다 그런 조폭 코미디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됐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폭 영화 하면 굉장히 폄하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조폭 영화를 할리우드로 얘기를 하면 뭘까? 갱스터 영화입니다. 갱스터 영화가 미국 영화에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30년대고 지금도 갱스터 영화들의 좋은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소위 조폭 영화든 한국에서 범죄 영화든 그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한 게 없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문제는 거의 유사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면 문제겠죠. 근데 우리가 조폭 영화라고 말하지만 조폭 영화 장르에 예를 들면 초록물고기 같은 영화도 있어요. 초록물고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장르 전체를 폄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장르가 어떻게 한국에서 신선하게 계속 생산물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또 한 가지는 장르는 장르의 특성상 비슷한 포맷이 어느 정도는 반복됩니다. 그래야 장르잖아요. 장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당신이 공포영화를 보러 와? 그럼 우리가 당신을 놀라게 해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져 있는 포맷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만이면 안 되겠죠. 다만 한국의 최근에 그 범죄 영화 장르들에서 캐스팅하는 방식, 지나치게 어떤 센 표현을 고집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은 무비 속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네. 파트 3로 가나요? 네, 파트 2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파트 3로 돌아올게요.